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한국 농업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핵심 농업 인재 양성의 산실인 농업계 대학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특히 농업계 대학을 특성화하거나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심층 분석 위기의 농업계 대학 그 마지막 순서로 농업계 대학의 위기를 헤쳐나갈 대안을 모색해봅니다. 김민경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사라지고 간판이 바뀌고 스마트팜도 드론 한 대도 없고 시설은 웬만한 농고보다 못하고 2019년 농업계 대학의 현 주소입니다. 한국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의 요람인 농대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대 관계자들은 지역이나 학교 성격에 맞게 농대를 특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연구중심대학, 강원대는 친환경 전문 거점 국립대학과 같은 식으로 농대에도 특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농대가 아직까지 숫자가 좀 많거든요. 1도 1농가대학으로 해갖고 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으로 특화된 전북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북대 농대의 경우 인근 지역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농기계 업체와 협력해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어 농대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을 현장 중심 교육으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장 없는 이론은 탁상 공론이자 반쪽짜리 교육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농업 분야가 그동안에 이제 실제로 대학교에서 교육을 하거나 또는 연구를 한 그런 결과가 산업화에 바로 연결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산업화할 수 있는 연구 또는 농촌인의 또는 농민들이 실제로 바로 실용할 수 있는 연구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북 전주의 한국농수산대학이 각광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최근 3년간 지원자가 대폭 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정원 550명에 2,261명의 학생이 지원해 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농대의 사례가 위기의 농대를 살리는데 하나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농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농가대학이 현재의 방식대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안에 커리큘럼이 그대로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 학교도 성공이 가능하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청년들이 앞다퉈 몰리고 있는 한농대가 농학계 대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도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귀농자금 지원에 유리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에 지원자가 늘어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통대 농학과 지원자 수는 2016년 2,965명에서 2017년 3,360명으로 지난해에는 3,61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통대에서조차 기현상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저희 농학과는 이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요. 연간 10% 이상씩 지원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 농학과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제2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대 관계자들은 방통대의 이 같은 인기가 농업계의 저변을 넓히는 데 시사점을 줄 뿐만 아니라 농대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농대가 새롭게 도약해 한국 농업 100년 대계의 산실로 우뚝 서길 기대해 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농업계 대학의 개혁 방안에 대한 리포트 보셨습니다. 이번 심층 분석, 위기의 농업계 대학 3부작을 준비한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기자, 직접 농대를 가보니 어땠나요?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인가요? 네, 직접 취재를 해보니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 농대가 2008년 57곳에서 지난해 39곳으로 10년 사이 18곳이나 줄었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통계도 집계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농학대학의 명칭이 워낙 자주 바뀌는 데다 단과대와 학과 이름만 봐서는 이게 농대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워서입니다. 농대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네, 또 농대를 약대 진학의 경유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대에서 2년간 기초학문을 배운 다음 약학대학으로 편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 그러니까 농대를 약대의 경유지 정도로 여기는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같은 수능 점수라면 농대보다는 취업이 잘 되는 공대나 자연과학대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만큼 농대에서 학생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농고보다 못한 농대라는 보도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농대가 그 정도로 열악한 건가요? 네, 저희가 리포트에서 보여드린 건 극히 일부였고요. 리포트에 담지 못한 내용이 아주 많았습니다. 농대 본관 건물은 물론 실습 농장이 50년 이상 된 건 기본이었고요. 스마트팜이나 유리온실, 심지어 드론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농고보다도 못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기자재로 실습한 학생들이 현장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또 졸업 후에 현장에 적용할 기술을 개발하거나 연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군요. 그렇다면 농대에 이렇게까지 위기가 닥친 이유는 뭔가요? 네, 학생들은 농업 자체의 구시대적인 이미지와 또 정보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해당 학과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또 졸업 후에 어떤 진로가 있는지 잘 몰라서 농대 진학이 꺼려지고 또 진학한 게 후회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반면에 교수진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라면서 왜 예산 지원은 농고나 전문대학에만 집중되는지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농대의 산학협력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농산업 기업의 대졸 초임이 학생들의 기대보다 다소 낮은 것도 위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의 농과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농대 학장들은 각 농대마다 특성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 중심 또는 친환경 중심 또는 지역의 농산업체와 연계한 산학협력 활성화, 이런 식으로 농대들도 일종의 콘셉트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실습 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현장 밀착형 실습 교육으로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한 농대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농업계 대학이 미래 농업인재 육성의 산실인 만큼 앞으로 농대 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경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확산에 따라 국제 돼지고기 값이 오른 가운데 6월 국내산 돼지고기 값은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락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등급 한정 마리수의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6월 축산 관측을 윤슬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중국 전역으로 번지면서 5월 국제 돼지고기 값이 급등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6월 축산 관측에 따르면 5월 미국의 돼지 도매값은 1kg당 1.87달러, 약 2,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8% 올랐습니다. 유럽 또한 돼지 도매값이 1.78유로, 약 2,3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9.7% 상승했습니다. 이에 국내 돼지고기값 역시 오를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농경연은 6월 국내 돼지고기 값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돼지 사육 마리수가 늘어난 탓에 등급 판정 마리수도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농경연은 다음 달 등급 판정 마리수가 전년 대비 최대 2.3%가량 늘어난 133만 마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돼지고기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6월 1kg당 5,192원이었던 도매값은 올해 4,400원에서 4,600원대로 최대 15%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월달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돼지고기 재고량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6월달 돼지 도매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는 11%에서 15%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우 도매값 역시 지난해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6월에서 8월 도축 마리수가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17만 4천 마리로 예상돼서입니다. 이에 따라 가격은 1등급 1kg 기준 16,900원에서 17,900원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우유 생산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젖소 사용 마리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초과 원유 가격이 인상되면서 농가들의 원유 생산 의지가 높아져서입니다. 반면 달걀 생산량은 산란계 마리수 감소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산지값은 특란 10개당 800원에서 950원 사이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최대 4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달걀값 강세는 8월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농경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6개월 오리 산지값은 복날 특수를 앞두고 소폭이나마 상승할 전망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는 침체된 농업계의 혁신을 이끌 미래주역으로 청년농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년농 육성 지원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런데 막상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농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농 정착 지원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강창호 기자가 전합니다. 경남 산청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권영민 씨. 37살의 청년농이자 승계농인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일손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딸기 재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농업에 좀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대학교도 농업대를 들어가게 됐었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권영민 씨는 젊은 나이에 10,000평 가까운 딸기 농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부모님으로부터 농사를 물려받은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농사 규모가 큰 만큼 고민도 많습니다. 인부가 좀 딸리긴 하는데요. 근데 지금 시골 사정에 인부를 구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을 따지자고 하면은 농업이랑은 너무 좀 안 맞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걱정에 인부조차 편히 쓸 수 없다는 권영민 씨.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진 스마트팜 설치도 알아봤지만 역시나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농업에 뛰어든 창업농 권보성 씨의 경우는 조건이 더 열악합니다. 농사 지식도 많지 않은 데다 농장 규모도 작은 탓에 1년 내내 마늘, 도라지, 옥수수 등 작물을 바꿔가며 수확해야만 근근히 생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계절마다 이런 걸 심어서 팔아야지만이 이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작물이 된 겁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들에게 3년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최대 3억 원 한도의 창업 자금을 연 2%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농들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해 빠른 정착을 돕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원금이 청년 농들에게는 오히려 빚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영농정착자금 받으면서 후계농 자금이 같이 나오거든요. 3억 그 대출이.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땅을 더 늘리려고 해봤어요. 근데 4년 차부터 1년에 4,500만 원씩 상환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또한 3억 원이라는 대출 금액도 신청자의 담보 가치나 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담보권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마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출 상환 기간이 왜 이렇게 짧냐. 그리고 담보가 없는데 말은 뭐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2억 최대 3억까지 해준다 했는데 막상 담보 없으니까 1억도 안 되더라. 2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구입하고 나면 부가적으로 필요한 농자재나 비료, 농약 등의 구입은 모두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년 농들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3년 지나고 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냥 영농조사하는 친구들 그래 너희들 잘했다. 안 하는 친구들 어이구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내보낼 건가.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청년농을 어떻게 선발하고 육성, 정착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청년농 육성 정책을 둘러싼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밤 9시 이슈 현장 속으로에서 전해드립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A 업소는 고기를 보관하는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최대 7개월 경과된 소고기 13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보다 폭염 시기가 빨라지면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도는 폭염이 지속될 경우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휴식을 취할 것을 농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나 축사내의 온도를 낮춰 농작물과 가축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농촌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농업기술원은 현장 체험 학습이 가능한 농장 개발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단위의 농촌 체험과 진로 체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농촌 지도기관 간의 상호 교류에 적극 협조하게 됩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치유농업 시범사업에 총 2억 7천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농업기술원은 치유농업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민들의 정신 육체적 힐링과 사회적 재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을 계획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 원조, 즉 ODA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이 개도국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우리나라 인구의 500배에 달하는 25억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수가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빈곤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농촌의 빈곤 문제와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국제농업협력 사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국제농업협력사업이란 개도국의 농업 분야 기술을 전수하고 또 농촌 개발 및 빈곤 퇴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를 주축으로 해서 크게 3가지 형태의 국제농업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개도국과의 직접 협의를 거친 기획협력사업으로 3년에서 5년에 걸쳐 각종 영농기술을 전수하고 영농의 기계화를 돕는 것. 두 번째는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동조사나 초청 연수 등의 농정 컨설팅을 해주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서 농업기술을 지도하거나 유통구조를 개선해주는 것 등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식량이 부족한 5개국에 460억 원 규모의 쌀을 보내는 식량 원조를 시작했는데요. 올해도 예멘과 에티오피아, 케냐 등에 2017년도산 상등급 쌀 5만 톤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2006년부터 꾸준히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해온 결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코피아 센터를 통해 에콰도르에 무병 씨감자를 보급한 결과 감자 생산량이 50.7%나 늘어났고 또 니카라과에서는 한국산 이양기와 함께 새로운 벼 재배법을 보급하고 난 뒤 쌀 생산량이 39%나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재배 농가 소득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제농업협력 사업이 우리나라 농기계와 농작물 등의 수출을 늘리는 데도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지원 사업 확대로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 기술을 알리며 농업 한류의 바람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올 한 해도 66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12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농업 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인데요. 글로벌 농촌 경제를 살리는 국제 농업 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도국이 농업 분야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또 전 세계 농업 종사자들이 빈곤에서 탈출해 행복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